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성장주들이 벌써 3달이 넘게 하락장을 겪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참 잘 나가던 코인 시장이 엄청난 폭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요, 연준이 발표한 FOMC 의사록에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최초로 테이퍼링의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와 있어서요, 주식시장이 좀 깜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뉴스, 루머들,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요, 기업들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투자자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미국 주식시장에 관련된 뉴스들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요, 이 뉴스들을 읽고 꼭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어떤 투자의 결정, 투자의 행동을 하겠다는 것보다는요,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따라가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좀 없애자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내면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2021년 5월 20일 오미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Tapering is supposed to be bad for tech. Why did the Nasdaq outperform the Dow?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is supposed to,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다, 나쁘게 되어 있다, 테크 주식의 나쁜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나스닥이 다우보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내용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졌다, 수요일날 말이죠. 그런데 왜 떨어졌냐면요,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힌트를 줬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힌트였냐면 아마도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힌트를 준 거죠. 그리고 이 힌트는 미닛에 써 있었다. 그 미팅의 의사록을 얘기합니다. 어떤 미팅이냐면 4월 달에 있었던 미팅, 4월 달에 있었던 FOMC 미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의사록에 테이퍼링이 조만간 협의가 될 것이다,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깜놀했죠. 그래서 다우존즈가 한 0.5% 하락하면서 마쳤고요. S&P 500이 0.3. 그런데 막상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3% 떨어졌으니까 사실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 초반에 혹시 주가 차트를 보신 분들이 계시면요, 어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78%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을 한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조금 의아하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웃퍼폼이니까 더 잘한 거죠. 이것은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 이러한 의사록을 발표한 것은 낮에 한 2시쯤에 발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의사록에는 쇼커가 있었다. 쇼커라는 것은 이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 뉴스는 다름 아닌 힌트였는데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힌트였다는 거죠.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테이퍼링은 연준이 자산의 매입을 좀 줄여나간다는 뜻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잠그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줄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옆에 나온 것처럼 reducing이라는 것은 줄인다, 사이즈를 줄인다는 거죠. 어떤 사이즈냐면 asset을 purchase, asset은 이제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매입하는 그 사이즈를 줄인다, 이것을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이퍼링이 그러면 왜 주식시장이 좋지 않냐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테이퍼링에서 이 자산을 매입한다 할 때 이 자산은 대부분 다 채권을 얘기합니다. 이 채권을 덜 사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준이 채권을 덜 사게 되면요, 채권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주식, 그 중에서도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주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가 땡겨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굳이 안전한 채권을 놔두고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그것도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투자해야 되는 성장주에 투자할 필요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이것은 곧 금리의 상승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해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밑에 내려와서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테크 주식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은 굉장히 오랫동안 좀 퍼져왔었다, 이런 얘기죠. 나스닥이 지난 3달 동안 계속해서 떨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들어서만 4월 달에 이미 6%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에 대한 뉴스를 기대하면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그닥 놀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주식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는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비트코인 drops below 31K before rebounding.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31K니까 31,000달러 이하로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리바운딩, 튀어 올랐다는 얘기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졌다. 5th straight day니까 5일 연속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일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가장 안 좋은 달을 보내고 있다. 지난 3년간 통틀어서 말이죠. 따라서 지난 3년간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요일 오전에 31,00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39,848달러 정도 되니까 그래도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가격은요, 사실 4월 달에 65,000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에 비하면 지금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보다도 더 떨어졌었죠. 그래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리시 레버리지 마켓을 흔들고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가상화폐를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드는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들어가 있는 많은 자금이 지금 리퀴데이션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현금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진콜이 들어가는 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서 했다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판매해서라도 그 예치금이라 그러네요. 그걸 좀 늘려야 되는 거죠. 그 현금을 조금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진콜에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80억 달러 정도가 현금화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폭락이 좀 가속화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아직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자, 아크 인베스트의 그 매니지먼트 CEO는 캐시 우드인데요. 캐시 우드가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은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모험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커런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3만 달러 이하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0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거의 뭐 15배, 16배 정도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죠. 자, 우드가 얘기하기를 수요일날 얘기했죠. 비트코인은 지금 세일 중이다. 그래서 박앤세일 중이니까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even after 2days drop, 오늘 이렇게 떨어졌지만 크립토 커런시는 아직까지 바텀은 아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아울러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시 우드가 얘기하기를 마켓이 지금 굉장히 이모셔널하다. 감정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는 어디가 바텀일지, 어디가 지금 가장 하락장의 마지막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해주는 이유는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ETF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 ETF가 곧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프로브를 받아야겠죠. 미국 당국에서 어프로브를 승인을 해줘야지 이제 ETF가 드디어 발족이 될 텐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 우드가 주장하기에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꾸준히 더 몰릴 것이고 두 번째로 ETF가 생기게 되면은 많은 자금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매드머니라는 머니쇼를 진행하는 짐 크레이머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가 말하기를요, 클라우드 스톡이 풀드백 하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식들이 could go low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떨어져야 이제 살만한 레벨에 우리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Without major decline in interest rate, 그러니까 만약에 더 떨어지지 않으려면 금리가 조금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의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성장률이 더 떨어지지 않으려면 금리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따라서 there's no hurry, 서두를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장주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앞다투어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렸다 사라,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자, 이번에 짐 크레이머가 75개의 성장주, 클라우드 관련 주식이겠죠? 75개의 테크 주식들을 모아서 한번 통계를 내본 것 같은데요. 75개의 평균을 살펴보면 37% 정도 최고점에서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75개의 주식 중에 26개 종목은 4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5개 종목은요, 무려 50% 이상 떨어진 거죠. 따라서 반토막이 난 주식도 15개 종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서 일부의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재미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레벨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만한 가치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룰 오브 40입니다. 작년에 미주은과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시면 룰 오브 40, 제가 40 룰이라고 부르는 건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0 룰이 뭐였냐면요, 주식을 평가할 때, 특히 성장주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장률이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성장률과 수익률을 더했을 때 40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투자의 가치가 있는 주식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룰 오브 40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5개의 주식 중에 이 룰 오브 40를 통과하는 주식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인베이스가 있고요. 스퀘어, 카바나, 엣시, 그 다음에 쿠팡, 세일즈포스가 모두 다 이렇게 룰 오브 40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의 주식은요, 40 룰을 통과했을 뿐만이 아니라 세일즈 멀티플, 즉 PS 레이쇼 역시 10을 넘어가지 않는 굉장히 건강한 프리미엄을 가진 주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기에 또 새롭게 4개를 더 추가해 주고 있는데요. 로블록스, 서비스나우, 어펌, 그리고 링센트럴, 이렇게 4가지. 따라서 총 10개의 주식은 지금 사스 주식 중에서 가장 투자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10개를 꼭 집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반도체에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 Morgan believes its top chip pick has looked up Google AI business. JP 모간이 믿고 있는데요. 뭐라고 믿고 있냐면 그들이 선정한 가장 좋은 반도체 주식이 이번에 구글의 AI 비즈니스를 확보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구글의 비즈니스를 확보한 기업이 어떤 반도체 기업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yesterday 구글의
I/O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매년 구글에서도 디벨로퍼들을 모셔다 놓고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컨퍼런스 도중에 포멀 아나운스먼트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발표냐면요. Fourth Generation은 4세대거든요. 4세대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rning Process Chip. 따라서 인공지능 딥러닝에 관련된 칩을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TPU 버전 4입니다. TPU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구글이 자체 제작하는 반도체고요. 그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하지 않고요. 엔비디아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GPU보다도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이 TPU 버전 4 같은 경우는 7나노라고 하는데요. 커스텀 IC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IC는 뭐냐면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표준 반도체, 두 번째는 주문형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형 반도체는요.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규격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주문형 반도체라는 것은 특정 기업의 주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IC라는 것은 이렇게 주문 제작된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번에 만들어진 TPU4 같은 경우는요. 구글과 브로드컴이 함께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JP 모간이 좋게 생각하는 반도체 기업은 다름 아닌 브로드컴인 것 같네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라는 것은 JP 모간이죠. JP 모간이 믿는 바로 따르면요. 브로드컴은 Next Generation TPU5 칩까지 따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것은 TPU4였잖아요. TPU5도 브로드컴이 구글과 함께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TPU5는 두 개의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미 2020년 말에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올해 안에 디자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은 아니라 이번에 TPU4, TPU5가 끝나게 되면 TPU6가 나올 텐데 이 TPU6 역시도 브로드컴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번 기사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TPU6 같은 경우는 3나노짜리 반도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TPU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브로드컴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브로드컴을 가장 좋은 반도체 주식으로 선정하는데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어떠한 점이 브로드컴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시장이냐면 IC 마켓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형 반도체가 아니고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브로드컴은 35%나 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IC 마켓의 규모는 현재 10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10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인데 앞으로 매년 12%에서 15% 정도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구글의 아이식 비즈니스 위드 브로드컴, 브로드컴과 지금 구글이 함께 디자인하고 있는 아이식 비즈니스는요, 애플과 협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규모가 더 크다고 합니다. 굉장한 규모죠. 그리고 브로드컴은 구글 외에도요, 지금 30개 이상의 아이식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식이라는 것은 특정 기업의 주문형 반도체잖아요. 따라서 30개가 넘는 기업에서 지금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있는 기업이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들은 대부분 다 7나노 아니면 5나노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식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하이퍼스케일, 하이퍼스케일이라는 것은 대규모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5G 네트워킹 같은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브로드컴은 이렇게 구글과 함께 TPU4 칩을 함께 디자인하고 지적 재산권을 나눌 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작도 하고 테스트 패키징까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셀링하고 shipping까지 한다는 건데 결국 구글의 데이터 센터까지 판매를 다 도맡아서 한다는 거죠. 따라서 브로드컴은 처음 그 디자인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제작은 물론이고요. 판매 단계까지 모두 다 그 인발브를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글 외에도 아이식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AT&T, 바이트댄스, 그 다음에 노키아, 에릭슨, ZTE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함께 아이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JP 모간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타겟을 570을 줬네요. 만약에 57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브로드컴은 29%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 30% 정도 여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상승폭이 높을 것으로 JP 모간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기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앞에서 브로드컴과 함께 구글이 같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이번 뉴스도 구글에 관한 건데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구글 partners with Shopify on online shopping expansion. 구글이 쇼피파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런데 어디에 관한 파트너십이냐면요, 온라인 쇼핑을 확장시키기 위한 파트너십이다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죠. 구글이 오늘 아나운스를 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한 거죠.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I.O. 그 컨퍼런스에서 이번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발표 내용은 쇼피파이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건데요. 쇼피파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소상인들에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무려 170만 곳의 그 머천트 상인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런데 쇼피파이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베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면요, 그 하나의 웹사이트에 많은 상인들이 리스트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쿠팡 아니면은 뭐 이베이 아니면은 아마존에 그냥 들어가면 쭉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쇼피파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죠. 쇼피파이는 일종의 템플릿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각각 비즈니스는 자기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 온라인 웹사이트를 따로 갖게 됩니다. 따라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쇼피파이가 최근에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글과의 파트너십은 정말 대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두 기업이 합치게 되면요, 구글 서치를 통해서 쇼피파이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이커머스 웹사이트들이 검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쇼피파이 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상인이면요, 나의 상품과 서비스, 나의 웹사이트가 구글 서치라든지 구글 맵, 이미지, 렌즈, 심지어는 유튜브에도 검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쇼피파이 그리고 구글 양쪽에 굉장히 많은 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그 쇼피파이 플랫폼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약점으로 지적됐던 그 트래픽, 교통량을 좀 늘릴 수가 있고요. 구글 입장에서는 그 광고를 붙일 수 있는 많은 웹사이트를 새로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에 걸리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쪽 다 굉장히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파트너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톰 리가 등장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주은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죠. 톰 리라는 전문가가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톰 리 says these stocks could rally in coming weeks on CDC easing mask requirements. 톰 리가 이야기하기를요, 다음에 소개될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랠리라는 것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Incoming weeks,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이제 다가오는 몇 주 안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CDC라는 것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건강관리본부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건강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 규제를 좀 완화했잖아요. 이러한 그 뉴스가 들리면서 다음과 같은 주식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주식들인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에어라인이 있습니다. 항공사에는 세 가지가 추천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ALGT, 그리고 Jblue는 JBLU입니다. 그리고 LUV가 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이렇게 세 가지의 주식이 추천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크루즈는 뭐 아시는 것처럼 세 종류밖에 없죠. 어차피 투자할 만한 종목은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지안,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카니발, 이렇게 세 가지의 주식이 추천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띵팍입니다. 띵팍이라는 것은 그 테마 공원을 얘기하죠. 놀이동산, SEAS, 그리고 CMCSA, 그리고 디즈니, 이렇게 세 개의 띵팍이 이번에 추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9개의 주식이고요. 단기간에 걸쳐서 이번에
이번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좀 규제가 완화되면서 단기간으로는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톰 리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줌 비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줌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발표를 했냐면요, Expanded Live Event Product,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된 형태의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하는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요, 이번 여름부터 론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상품의 이름은 줌 이벤트입니다. 줌 이벤트는요, 원래 가지고 있던 상품인 온 줌에서 조금 확장을 해서 성능을 좀 향상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줌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큰 이벤트, 그리고 며칠간에 걸쳐서 이렇게 장기간 진행되는 이벤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논 비디오니까 비디오 관련되지 않은 뭐 채팅 기능 같은 것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온 줌과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나오는 줌 이벤트 같은 경우도 페이드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줌 미팅 아니면 줌 웨비나를 사용할 수 있는 멤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사용자들은 그들이 이제 원하면 라이브 이벤트를 호스트할 수 있다. 라이브 이벤트를 이제 개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브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티켓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고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티켓은 얼마나 판매됐고 매출이 얼마나 올랐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 이런 자세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는 보고서의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줌 이벤트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뭐 날짜가 있고 여기 레지스트레이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써 있네요. 이 이벤트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 가격표가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어떤 점에 좀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커다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줌 이벤트는 기능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퍼런스도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대규모의 그룹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스플릿 오버 멀티플 섹션이니까 한 개의 그 메인 그 그룹이 있고요, 한 개의 메인 이벤트가 있고 이 이벤트가 이렇게 서브로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이벤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서브 그룹으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추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줌 이벤트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컨퍼런스처럼 채팅 기능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스타 호텔 같은 데서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만약에 참가를 한다 그러면요,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뭐 30분 전이라든지 1시간 전에 가서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칵테일을 마시면서 네트워킹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그 이벤트 로비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벤트 로비에 가서 같이 채팅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명함도 주고받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채팅 박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미션을 차지할지 안 할지. 이미 그 멤버십 피를 받고서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잖아요. 따라서 줌 이벤트는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유료 회원이면은 누구나 개최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벤트에서 돈 버는 것은 다 자기의 수입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가면 줌이 거기서 일정 부분의 퍼센티지를 이제 컷할 수 있다. 수수료로 좀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수료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았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오미주 방송을 위해서 이런저런 뉴스를 읽어보다가요,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줌 이벤트, 그리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페이스북의 기능이요, 굉장히 비슷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사가 동시에 올라온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말하기를요, 페이드 온라인 이벤트 피처를 만든다. 따라서 그러니까 온라인 이벤트, 아까 줌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물론 이제 유료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돈을 받고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포텐셜, 성장의 그 잠재력이 굉장히 큰데요, 프로 스포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미래의 말이죠. 그리고 또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프로 스포츠 말고도요, 하이스쿨 스포츠,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들 나와서 이제 컴피티션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몰러 리그, 뭐 2부 리그라든지 3부 리그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따라서 TV 같은 데 중계가 되지 않는 이러한 리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데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이 예상하기를 이렇게 페이드 온라인 이벤트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이벤트를 개최하고 티켓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2020년 8월 달에 이 기능을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페이드 이벤트는 이미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지금 44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 고객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고객들이 라이브 스트림을 개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코스를 통해서 뭐 쿠킹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리 코스를 라이브 스트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게임 토너먼트도 보내줄 수가 있고, 새로운 그 상품을 론칭하는 그런 이벤트를 라이브로 스트리밍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티켓을 판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티켓을 산 사람만 그 스트리밍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사용자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기능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확장해 보겠다는 거죠. 확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부 리그라든지 3부 리그의 스포츠 리그를 중계하는데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개최하고 있는 스포츠를 중계하는데도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달에요. 챌린지 마이애미라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나 봅니다. 이 챌린지 마이애미는 트라이틀론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인 3종 경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철인 3종 경기의 티켓을 판매했는데 하나에 이제 2.99달러, 한 뭐 3,500원, 4,000원 정도를 주고 판매를 한 거죠. 근데 무려 17,000명이 이 티켓을 샀다고 하고요. 그것은 실제로 이 이벤트를 직접 가서 본 사람보다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 전 세계 20억 명이 누구나 원하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한된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 철인 3종 경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이벤트에 참가한 17,000명 중에 관람객 중에 70%는 미국 외에서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줌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지금 20억 명 이상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셜 메디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용자의 숫자를 가지고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화상 미팅 가지고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화상 미팅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는, 서로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비슷하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업이 조금 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반도체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AMD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Advanced Micro Devices, 줄여서 우리가 AMD라고 부르죠. AMD가 이번에 승인을 했다. New Share Repurchase Program,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 규모는 4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40억 달러 규모의 Outstanding Common Stock, 일반 주를 이번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된 거죠. 자, AMD는 굉장히 unfamiliar position, unfamiliar는요, 익숙치 않은 상황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AMD라는 그 주식은요, 과거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하던 주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AMD로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만 2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주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AMD의 주가가 2.4%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AMD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오미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짧은 영상은요, 캐시우드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굉장히 색다른 내용의 주제인데요. 캐시우드 사이트 Young Analyst as ARK Secret Weapon. 캐시우드가 얘기하기를 아크 인베스트의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다, 비밀 병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아크 인베스트의 그 비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젊은 애널리스트를 데리고 뭘 하겠냐,
상황이야. 잘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젊은 그 애널리스트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항해서 캐시 우드가 아니다. 우리의 젊은 애널리스트들은 다른 증권사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서요. 정말 아크 인베스트의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시대에 맞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인지 아니면은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의 리턴이 떨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가늠질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조금 더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